Right now, Japan is flying here to make a deal. South Korea is flying here to make a deal.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채널A 정치부장 동정민입니다. 네, 6월 3일 선출되는 다음 대한민국 대통령에겐 갈등이 떨어진 불이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발 관세 협상이죠.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든 트럼프 미 대통령과 임기 5년 중 4년 가까이를 함께 보내야 합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에겐 안보, 외교, 경제를 넘어서 생존이 걸린 협상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겁니다. 오늘 특집 토론 대통령을 말하다에선 이 트럼프 시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한국 정치뿐 아니라 미국 정치에도 정통하시죠? 박형준 부산시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봉영식 연세대 개공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성민 전칠 컨설팅 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예, 자, 본격적으로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지금 한국을 향해서 청구서들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먼저 봉 교수님, 오늘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미국 워싱턴으로 떠났습니다. 관세 협상 하려고요. 이제 처음 첫 발을 뗀 건데 잘 될 걸로 보십니까? 먼저 관세 협상을 하려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가 발표했지만 협상이 아니라 협의를 하려 떠난 겁니다. 네. 협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트럼프 정부가 바라는 대로 그 틀 안에서 우리 정부도 조기 합의에 목을 걸고 있다는 그 프레임에 우리가 스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협상은 이것은 의회에 우리 국회 승인이라는 전문가 청문회까지 거쳐야 되고 굉장히 구체적인 항목을 양국 대표와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가서 타결될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덕훈 장관도 그렇고 최상목 부총리도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협상, 니고시에이션이 아니라 컨설테이션, 서로 협의를 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협상을 첫 걸음을 띄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미국 측의 입장을 그대로 우리가 수용하는,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불리한 것을 스스로 좌초하는 것입니다. 예민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 측도 경제 재생상 아카자와가 워싱턴 DC에 가서 재무장관 스콧 베셀을 만날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X에다가 이번에 뭐 조기 합의에 그 뜻을 모았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아카자와 경제재상이 국내 언론에 얘기한 건 틀립니다. 조기 합의를 양측이 되도록 조기의 합의에 정상간 발표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 일본 측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되도록 조기에 합의하는 게 이상적이지만 서두르지 않겠다. 이건 이시바 총리도 서두르지 않겠다. 미국 측에 큰 양보를 할 의사가 없다고 미국 의회에서 분명히 이야기했고, 정상간 발표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아카자와 경제재상이 이야기한 것은 여기서 이렇게 타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시바 총리가 조속한 시일에 방미를 다시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2차 정상회의를 하고 거기서 정상 간의 중요한 문제를 합의해야만 이것이 양국 간의 관세 협상이 있을 것이라고 굉장히 시간을 장기적으로 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협의와 협상이 아주 예민한 거군요. 지금 대통령,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서 그럼 협상이 마무리되기가 쉽지 않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유리한 전략입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국회에 나와서도 이야기를 했죠.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있을 때 전혀 아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관리가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계속 미국과의 이런 무역 협상을 책임지기 때문에 이런 지식의 축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서로 이제 정보의 공유라든지 전략 마련에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될 수 있는 대로 조속히 미국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에게 유리한 자산 축적의 이런 면이 있으니까. 하지만 최종 결정은 다음 정부에서 하는 것. 이렇게 최상목 부총리가 못을 박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겐 협상에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협상을 할 때 제일 답답한 게 무엇입니까? 이쪽에서 결정권이 없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새로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 이제 60일 안에 끝나지 않습니까?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이 트럼프 관세 유예는 90일이기 때문에 7월 초까지 유예합니다. 예. 즉 지금 상태가 계속 진행이 새 정부가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30일이 계속되기 때문에 새 정부가 충분히 그동안 축적된 양측에서 마련된 그런 1차적인 타협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수정을 가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요구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다행이고 사실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네. 타결됐다, 한국이 양보를 약속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정부를 지금 정부를 대표하는 것이지 나중 정부가 어떻게 할지는 그건 다른 문제라고 이 최상목 부총리나 안덕근 장관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 그건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토론의 의미가 더 깊어졌습니다. 그럼 다음 대통령이 정말 되자마자 이걸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데 박형준 시장님, 트럼프 대통령 집권 3개월 쭉 보셨어요. 그전 사실 선거도 쭉 지켜보셨는데 미국 선거 그때 생각했던 거와 막상 대통령 트럼프 2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다르지 않죠. 그리고 보통 우리 국민들이나 그 언론 지상에서는 트럼프가 굉장히 즉흥적이고 굉장히 문제를 그때그때 불확실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주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트럼프 정책은 대단히 그 나름의 논리와 관점에 의해서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뭐 잘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패권 전쟁 차원에서는 중국에 대한 이 견제를 통해서 중국이 지금 미국 GDP의 한 75%를 그 육박을 했는데 그 75%까지 육박한 제2인자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80년대에 일본이 50%까지 진입을 했을 때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의 기세를 꺾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중국의 부상이라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여러 면에서 굉장히 그 어려운 대응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굉장히 큰 강적이 나타난 것이죠. 또 안보 차원에서도 중국의 부상과 특히 대만, 미국에 있어서는 굉장히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대만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중국의 도전이라는 것은 그럼 꼭 투이디데스의 함정이라든지 이런 그 논리를 대입하지 않더라도 그 트럼프 입장에서 그것을 강하게 견제해야 된다는 논리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그 미국은 지금 국채 이자만 매년 1조 달러 가까이 내야 되는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쌍둥이 적자에서 특히 무역 적자가 그 해마다 1조 5천억 달러 작년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해외 다른 나라들이 국채를 사줘서 그것을 다시 달러를 가져오는 이런 구조를 계속 반복해 왔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의 인식이나 트럼프와 같이 소위 미국 마가라 그러죠. 그 그레이트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주장을 하는 미국 우선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무역 적자가 공정 무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미국이 세계 질서의 그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너무 많은 양보를 해서 그것이 불공정 무역이 마치 현실에서 기정사실화되는 이런 것 때문에 비롯됐다는 거고 그게 이제 각국이 비관세 장벽이라든지 그 미국은 거의 관세가 없는데 다 어떤 형태로든 높은 관세벽을 갖고 있어서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고 또 그것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제조업 붕괴를 가져오고 그 제조업 붕괴가 결국 중산층과 근로자들의 일터를 잃게 만들고 미국에 있어서 그 빈부격차를 굉장히 심화시키는 이 요인이 됐다는 생각 때문에 동맹이든 뭐 적국이든 그 부담을 더 많이 지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미국이 갖고 있는 재정 적자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1기부터 사실은 보여왔는데 1기에 불충분했던 것을 지금 2기에는 확실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그것이 이제 미국의 정치 상황이 굉장히 중국과는 달리 민주적인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론 또 그런 의도와 다른 정책의 효과들 예를 들어서 뭐 주식시장이 무너진다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인플레 위협이 커진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도가 얼마나 잘 결과로서 관철이 될 거냐 하는 건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네. 예, 한반도를 둘러싼 전국이 40년마다 한 번씩 요동을 친 것 같아요. 1905년에 러일 전쟁, 그게 우리가 청일 전쟁 이후에 러시아에 기댔다가 러시아가 일본에 지면서 바로 식민지로 들어갔고 40년 뒤에 2차 세계대전 때는 이제 미국과 소련이 손을 잡고 독일과 일본을 패배시켰는데 그것은 결국 분단과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또 그 뒤 40년에는 1985년에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그때 서기장이 됐는데 서기장이 돼서 87년도에 제27차 당대 러시아 당대에서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노스트를 노선으로 확정하고 88년에 신베오그라드 선언을 했어요. 신베오그라드 선언이 뭐냐면 그 전에 그 브레즈네프 서기장이 그 베오그라드에 가서 사회주의는 하나다. 그 제한주권론. 그러니까 우린 체코나 폴란드나 헝가리에 군대 보내겠다. 일단 보내지 않았습니까? 프라이봄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런 건데 그 고르바초프가 신베오그라드 선언에서는 이제 제한 방어론, 소련은 소련만 방어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동유럽들이 다 서방하고 이제 국교를 맺고 우리도 그때 그렇게 다 해갖고 북방 정책 그래갖고 크게 세계화해서 이득을 봤는데 딱 40년 뒤인 2025년 이번에 미국이 반대로 미국은 미국만 지키겠다. 예. 유럽도 알아서 안보 해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기회인지 위기인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두 번은 비극으로 끝났고 세 번째 굉장하게 우리가 혜택을 받았고 이번에는 기회인지 위기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얼마든지 그 기회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트럼프와 바이든의 차이는 중국을 옥죄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지만 네. 바이든이 훨씬 더 동맹을 활용하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비해서 전략적 우위가 있는 것 중에 결정적인 거 하나가 동맹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트럼프는 그 동맹의 그 활용을 거의 안 하고 같이 옥죄니까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전 이 재편 과정에서 우리가 잘 대응하면 좋은 기회를 한번 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홍 교수님, 지금 그래서 트럼프 이기가 이제 처음 꺼내든 게 바로 이 관세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여러 나라와 지금 뭐 협의 혹은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보기에 어느 나라 정부가 좀 잘 대처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좀 보이는 게 있으세요?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엄청 지금 중요한 뭔가 격변의 시기인 것 같아요. 뭐 이 관세 전쟁을 하면은 사실 승자가 없죠. 관세 전쟁은 모두가 피해자인데 그 피해를 어느 나라가 더 감내하면서 장기적인 그리고 구조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가 그런 소모전입니다. 예. 그러면서 본다면 이제 중국 시진핑 정부가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습니다. 박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트럼프 이기는 사실 일기의 반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스타일의 이제 외교 안보 그리고 정치력이 굉장히 어렵고 난폭하고 혼란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게 우리가 처음 겪는 게 아닙니다. 벌써 시험을 한번 쳐봤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똑같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죠. 왜냐하면 4년 경험이 있거든요. 중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기 때문에 중국은 트럼프 일기 4년 동안에 2번 관세 폭탄을 맞았죠. 2조 5천억 달러 1차 관세를 맞았고 25% 맞았고 그다음에 15% 추가 관세를 맞았는데 그때 중국 시진핑 정부가 받은 교훈은 트럼프는 합의한다고 그치질 않는다. 양보하면은 또 다른 트집을 잡고 또 다른 공격을 해온다. 이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사태입니다. 코로나 사태 3년 동안에 중국이 이제 무역이 중단되면서 결국에는 중국도 내수를 진작해야 살아남는다. 글로벌 공급망이 혼란이 올 때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어느 나라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중국도 내수 진작을 해야지 너무 무역에 의존하다 보면 이런 코로나 사태 같은 위기 상황이 왔을 때는 경제가 휘청거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 GDP 대비 수출 비중이 19%로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서 전체 수출에서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도 14.9%로 축소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트럼프 관세가 100% 실현이 된다 하더라도 중국 GDP의 2.3% 정도만 사라집니다. 이것은 내수를 5% 진작하면 메워지는 것입니다. 예. 따라서
코로나 3년 동안에 중국이 체질 개선할 시간을 줬다는 것, 그리고 1기 동안에 중국이 4년 트럼프의 정책을 경험했다는 것, 그리고 2기 트럼프가 1기 때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을 견제한다는 것, 이것이 모두 중국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이 아까 우리 박성민 선생이 얘기했듯이 세 번의 큰 세계적인 패권 전쟁의 한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게 18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에 그 당시에 패권 전쟁은 그레이트 게임이라 해서 러시아하고 영국이 싸울 때 예. 일본이 영국 편을 들고 우리를 잡아먹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는 그 당시에 그 국제 정세를 읽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나라를 뺏겼고, 그렇죠. 1945년 이후에 미소냉전이 있을 때, 그때 2차 패권 전쟁이 있을 때 김일성 리더십과 이승만 리더십이 결국 각각 자기가 소속된 패권 국가하고 손을 잡고 겨뤘는데, 그 결과가 70년 만에 대한민국의 그 체제 경쟁에서의 승리를 가져온 거잖아요. 지금은 제3차 저는 패권 전쟁 시기라고 봅니다. 그게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인데, 이게 그 이전의 두 번보다는 굉장히 복잡하고 예. 또 한국의 입장에서는 더 그 델리키트한, 굉장히 미묘한 입장에 쓸 수밖에 없는 패권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중국이 저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1990년대 이후에 WTO 체제하에서 글로벌 자유질서하에서 중국이 성장했고, 그 글로벌 자유질서의 가장 큰 혜택을 본 나라가 한국이고, 예. 그 관계에서 한중 간의 경제 관계가 굉장히 긴밀해졌죠. 좀 수직적인 관계였지만,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서 대부분의 중국의 산업들이 한국 산업들을 따라잡고 있고, 예. 또 이 과정에서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지금 이대로 자유 경쟁 질서를 가면은 중국한테 잡아먹히기 딱 좋은 꼴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미중 간의 갈등의 그 공간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나 산업이 기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오히려 열린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산업적으로는 반도체나 조선업이나 방산업이나 이런 공간도 있고, 또 그냥 1대1 경쟁, 똑같은 그 선상에서 경쟁을 하면 중국의 그런 가격 경쟁의 측면에서나 기술 경쟁의 측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측면이 있는데, 이 미중 갈등 또는 새로운 이런 그 글로벌 자유 질서에서 민족주의적인 이런 그 자국 우선주의적 그 무역 전쟁이 예. 일어날 때 한국은 이거를 위협이라고만 보지 말고 기회 공간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관세 전쟁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무역 흑자국이 무역 적자국에 비해서 항상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관세 전쟁을 하고. 미국은 손해 볼 게 없잖아요. 사실은 손해 볼 게 궁극적으로 구조적으로는 있을지 몰라도 1대1과 양자적 관계에서는 수출을 많이 하는 쪽에서 관세를 예. 많이 물게 되니까, 그래서 미국은 그것을 사실 노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의 전략이라는 거는 소위 미치광이 전략 비슷해서 일단 크게 때려놓고 예. 결과의 협상을 통해서 온건하게 푸는 이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협상을 그래서 90일 동안 준 거는, 저는 나라마다 지정학적인 위치가 다르잖아요. 유럽이 다르고 일본이 다르고 한국이 다르고 중국이 다르기 때문에, 예. 또 라틴 아메리카가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협상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이미 2017년 때 그때도 한번 이런 그 관세 문제가 있을 때 예. 우리가 협상으로 굉장히 슬기롭게 풀었거든요. 예. 왜 풀 수 있느냐면은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가 낮아진 게 아니라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높아진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를 잘 레버리지로 활용을 하면 저는 협상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뭐 느닷없이 반미 노선을 펼친다든지 무슨 그 기존의 동맹의 가치를 근원적으로 훼손하는 일을 벌이면 거기에 따른 또 응징의 그 결과들이 나오겠지만, 예. 저희가 갖고 있는 지금 이 지정학적 질서에서의 아주 어떤 의미에서는 기회가 되는 전략적 위치를 이용을 하면 저는 이런 어떤 구조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새로운 이 기동 공간이 생긴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보면 미국의 유럽에서의 그 동맹은 미영 동맹이 최고의 동맹이다. 전쟁도 늘 같이 하고, 뭐 독일과 프랑스는 좀 다르게 해도.
그 중동에서는 역시 이스라엘이 그런 거고, 아시아에서는 전통적으로 미일 동맹이 최고의 동맹이다 이렇게 인식해 왔는데 네. 사실 그 북한이나 베트남이나 중국처럼 공산국가하고 같이 한국과 미국은 싸웠잖아요. 혈맹이라는 게 실제로 네. 공산국가하고 싸운 나라가 한국이고, 지금 뭐 배를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뭐 군대를 파견하거나 무기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공급망 재구축하는 데 있어서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거, 이런 거 지금 일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한국이 할 수 있는 거고, 조선은 중국하고 한국이 하는 건데 중국하고 싸우니까 한국이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이번에 동맹에 대해서 지금 뭐 계속 저렇게 그 청구서를 내밀지만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세 가지 강력한 그 협정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상호방위 조약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 예. 경제적으로는 한미 FTA라는 게 돌아가고 있는, 그것도 원자력 협정이라는 게 있는 거고, 다 이런 게 있는 나라기 때문에 저는 아까 이제 박 시장님도 말씀하신 전략적 가치가 과거보다 상당히 올라갔기 때문에 예. 우리가 뭐 서두를 필요가 없다. 그리고 미국 정치권에서 한국 정치 지금 불안정한데 뭐 한국에서 민주당이 되면 중국 쪽으로 붙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는데,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이럴 때는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뭐 전략을 정파에 네. 따라 정당에 따라 쓰니까 오히려 우리 패가 일으켰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진짜 전략적으로 모호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힘이 쭉 빠졌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을 움직이는 레버리지가 더 세졌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 조금 덧붙이자면 제가 이게 이제 한미 동맹의 가치 또는 그 중요성의 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 안에서 협상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 또는 서로의 의견 대립, 이런 것들을 저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거를 보더라도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하고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 미국하고 그렇게 그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손을 잡고 간다는 그 강고한 원칙 하에서 그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 이익 또는 전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웠거든요. 심지어 아이젠하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승만 대통령한테 하지 못할 소리를 할 정도로 그렇게 이 미국 정부에서 싫어하기도 했어요. 네. 그러나 그런 그 과정의 결과로 한미 방위 조약이라는 것도 따낸 거고, 예. 한미 동맹을 더 공고하게 구축한 거거든요. 예. 또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70년대에 뭐 한미 관계가 썩 좋았을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그 부분적인 문제를 갖고는 예. 그 서로 간에 협상이 있었고 또 갈등도 있었고 한 거거든요. 예. 다만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그 이제 선을 넘지 말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선을 놓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신뢰는 확고하게, 한미 동맹이라는 게 지금과 같은 지정학적인 질서에서는 불가피하게 또는 네. 전략적으로 더 중요해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놓치지 않으면서 그 안에서 이 소위 양자적 그 협상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우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강한 주장도 할 수 있고, 네. 또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전략적 가치를 저희도 무기 삼아 미국을 끌어당길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세 분 말씀 들어보니까 뭐 아주 절망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좀 한번 보여줄까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쇼핑하듯이 뭔가 패키지 딜로 해서요, 봉 교수님. 지금 한번 띄워봐 주시죠. 막 이걸 다 섞어가지고 하는데, 아니 저렇게 막 그냥 얼핏 보면, 아니 관세는 원래 없던 거를 매기는 거고 방위비 분담금을 원래 내는 걸 더 내라는 거고, 우리는 별로 얻을 게 없고 내놓으라는 것만 많아 보여서, 아니 저 뭐 이런 불공정한 협상이 다 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아니, 중국은 힘이 세니까 한번 보복 관세라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 건 아닌가 보네요, 봉 교수님.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불공정한 요구죠. 아, 그리고 저 우리가 요구네요. 이거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중국같이 강하게 나가든 우리가 유연하게 나가든 그거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선택할 문제지만, 부당한 요구라는 건 미국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전적으로 수용할 이유는 없다.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는 이제 한미 동맹이 있고 한미 FTA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평균 관세가 1%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한국의 관세가 미국에 비해서 4배가 높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의회 연설에서 했죠. 그것은 한미 FTA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한국 무역 전체에서 나오는 관세와 미국 무역 전체에서 나오는 관세를 일방적으로 비교한 수치입니다. 근데 FTA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한미 동맹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호 이제 그 방위비 분담 협상은 지난해 이제 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파이낸셜 타임즈랑 인터뷰할 때 잘못 말씀하신 것이 방위비 분담도 협상에 포함되느냐 했을 때 방위비 협상은 명확한 틀, 클리어 프레임워크는 없지만 사안의 성격에 따라 협상 여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마 우리나라 외교부의 공식 입장은 아닐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5년간의 합의고 2016년에는 1조 512억 원 우리가 분담을 하고 그 이후에는 연간 소비자 물가지수와 연동해서 인상률이 약 2% 정도입니다. 이것은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쾌거인 것이 11차 협정은 이것이 소비자 물가 인상률과 연동이 된 게 아니라 그거보다 약 3배 높은 국방비 예산과 연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빌려본 분은 아시겠지만 원금보다 무서운 게 이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게 계속됐으면 올해 2025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도 막 방위비 50억 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내고 있을 정도의 숫자입니다. 그거를 우리 정부가 바꾼 거죠. 예. 근데 그것이 틀이 없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협상을 한다. 그리고 그것을 왜 무역 문제를 협상하는데 포함시키는가? 그것을 우리가 왜 먼저 이야기하는가? 이것은 미국의 입장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거나 미국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아주 잘못된 전략입니다. 네. 일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비슷한 위치에 있지만 이번에 다케시 이와야 외상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보 문제는 관세 협상과 다른 트랙의 이야기이다. 이시바 총리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보와 무역을 묶는 것은 사례에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과연 한국과 일본이 얼마나 입장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일본에서는 총리와 외상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왜 얘기를 안 하거나 아니면 근거 없이 왜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을 처음부터 해야 된다든지 기업이 결정해야 될 알래스카 LNG 개발에 우리가 당연히 참여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를 하는 그런 신중한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보다는 전략적으로 좀 위상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아까 제가 1905년에 러일 전쟁 얘기를 했는데 러일 전쟁 전야로 돌아가 보면 그때까지만 해도 일반적인 인식은 발틱 함대가 세계 최대 함대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러시아의 발틱 네. 함대죠. 근데 그때 그 러시아의 해군 제독들이 뭐라고 자꾸만 건의를 중앙정부에다 하냐 하면 영국과 일본이 지금 해군력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 우리도 이걸 좀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그 비테라고 하는 재무부 장관이 실세인데 돈이 없다. 그러니까 영국과 일본이 손만 안 잡으면 된다는데 결국 손 잡아갖고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진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똑같은 얘기하고 중국이 저렇게 해군력이 계속 세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배를 못 만들고 있다. 이거 지금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한국이 배를 잘 만드는데 그거 좀 도와달라. 그런 얘기. 통화 때 그 얘기를 했죠. 그 얘기를 하고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심각한 겁니다. 지금 돈 좀 버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그 패권 전쟁이 향후 군사적 충돌로 갈 수 있는데 배를 군함을 못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만들어줄 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저자세로 나갈 게 아니라 미국이 어떤 지금 상황에 있는지 그걸 좀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가 공격할 건 좀 공격하고 예.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협상을 할 때 목표는 분명합니다. 10% 그 보편 관세, 그리고 한국에 대한 25% 상호 관세, 그리고 이미 체결된 12차 방위비 분담 협상의 취소, 재협상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즉 모든 조건을 2025년 1월 1일 이전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받지 안 받을지는 미국이 결정할 문제고 그것이 협상의 시작입니다. 그래도 됩니까? 그렇게 세게 나가도 되는 거예요? 아까 어떤 외국 괜찮은 겁니까? 아까 어떤 외국 정상이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장 잘 대응하고 있는가 예.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박 시장님께서도 옛날과 달리 우리가 전략적 카드가 많다. 미국의 이런 새로운 글로벌 전략을 봤을 때 한국과 협력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전략적 카드가 있는데 왜 사용해볼 생각조차도 안 하고 사용해보지도 않고가 아니라 사용해볼 생각도 안 하고
우리는 미국한테 보은을 얻은 나라이기 때문에 빨리 조기 합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하. 트럼프한테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해온 지도자는 트럼프 자서전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밥 우드워드 워싱턴 포스트 대기자가 쓴 책에 보면은 정답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입니다. 오,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부터 이상하게 호감이 간다는 얘기까지 썼습니다. 뭐냐면 강대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상하게 약자를 보면 짜증이 난다. 그리고 혐오가 생긴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강자를 보면 존경이 생긴다고 얘기했어요. 예. 근데 푸틴 대통령이 그 트럼프 2기와 대화는 하지만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휴전에 사실상 양보를 안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익은 계속 얻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크라이나가 제일 바랬던 나토 가입, 미국은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고 먼저 러시아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유엔 총회가 결의안이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 3년 만인 지난 3월에 있었는데 미국이 러시아와 북한 편을 들어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주장하는 러시아 침공이란 표현이 결의안에 들어가는 걸 거부했기 때문에 중국보다도 더 러시아 편을 든 거예요.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잠시 중단했죠.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샤우팅 매치를 한 다음에 예. 그 틈을 타서 러시아는 자국 영토인 크루스크에서 기세를 회복해서 90% 수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휴전할 때 가장 강력하게 쓸 수 있는 카드가 사실상 없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협상안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2014년에 러시아가 합병한 크리미아 반도도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고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5분의 1 정도의 영토도 러시아 쪽으로 인정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즉 강하게 나온 푸틴 대통령은 하나도 잃은 것이 없습니다. 아하, 좋은 또 팁이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만일에 저는 이제 그 외교 전문가가 아니니까 우리 이제 그 잘 모르겠는데 그 72년도에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때 대만을 포기한다 이러면서 키신저가 어떤 그랬는데 이번엔 반대로 중국이란 나라를 상대하려면 러시아를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한 것이 대통령 개인의 캐릭터에 관한 문제인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중국과의 전쟁, 패권 전쟁에서 하려면 러시아와 중국이 가까워지는 건 안 되고 러시아를 좀 끌어들이고 분리를 적어도 시켜야 된다. 이것 때문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 재밌는 것은 이게 트럼프 일기에서는 사실은 트럼프의 전략에 대해서 이 고객님들이 당황한 측면들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트럼프 전략이라는 게 이미 알려질 대로 다 알려졌고 또 저런 정책을 썼을 경우에 물론 그게 충격은 오죠. 충격은 오는데 협상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 각국이 전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중국은 중국대로 전략을 갖고 있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전략을 갖고 있고 그들은 어쨌든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또는 이 권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길게 보고 협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주의 국가들의 제일 문제는 미국을 포함해서 선거가 계속 다가오기 때문에 당장에 손에 잡히는 결과를 못 얻으면 그 다음 선거의 부담이 굉장히 되잖아요. 저는 지금 트럼프의 이제 일종의 뭐 위기라면 위기랄까 또 트럼프 정책이 과거만큼 이렇게 확확 먹히지 않는 이유는 상대가 트럼프의 전략을 상대적으로 잘 알고 있고 또 그 대응하는 방식도 그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권위주의 체제에서 대응하는 방식과 유럽은 이게 EU라는 틀에서 공동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EU는 그런 면에서 중국과 미국의 갈등을 이용해서 중국을 또 제3자의 레버리지로 활용을 해서 또 협상을 하려고 들고 있고 또 일본은 일본대로 겉으로는 크게 목소리를 안 내지만 자기 이익을 아주 차분하게 지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저는 협상 전략을 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뭐 본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이건 안 돼, 이거부터 출발한다, 뭐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 과거에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 저희가 사실은 그렇게 실패한 협상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관료들이나 저 협상가들도 또 외교 쪽에 있는 사람들도 미국과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는 전략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입장에 뭐 일방적으로 우리가 굴종적으로 할 이유도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그 전략적 자산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협상을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그 힘들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저는 트럼프 정권의 이게 만약에 조기의 90일 협상에서 소기의 성과를 못 거두고 지금 미국 내에도 정치적 이 여러 가지 반발이 굉장히 크잖아요. 크죠. 국제사회도 크고 그런 것들이 만약에 그 2년 후에 있을 중간 선거에 영향을 줄 정도로 이게 커지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만큼의 협상 결과를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또 세계는 기다리고 있는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한국으로 좀 돌아오고 대신 앞으로 한 5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쟁점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5년 우리들에게는 어떤 난제들이 있을까? 일단요, 이게 궁금합니다. 박성민 대표님, 트럼프의 머릿속에 한국이라는 건 어떻게 지금 딱 인상이 박혀 있을까요? 한국은 어떤 나라로 트럼프에게 인식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뭐 현금 인출이란 말도 쓰긴 했는데 그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지만 마이크 타이슨이 전성기 때 그 권투 선수 아주 그냥 무지막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자신감을 표현했어요. 누구나 다 자기랑 싸우는 사람인데 그럴듯한 계획이 있다. 올라와서 처맞기 전에는. 그러니까 일기 때는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트럼프를 상대 안 해봤기 때문에 지난번에 어떻게 젤렌스키 같은 사람이 백악관에서 그 숨어 당할 때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야, 이거 뭐지? 이렇게. 그러나 지금 우리는 미국이 국채가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달러가 더 약세를 보이고 그러니까 미국이 약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보면 전성기 때 마이크 타이슨이 아니라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미 노세이진 마이크 타이슨일 수도 있고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가 혼자만 당하는 게 아니라 다 지금 미국을 상대하면서 공동 보조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과거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 오히려 바이든이 동맹을 옥죄는 아주 집요하게 아주 그냥 조곤조곤 얘기하는데 뭐 안 할 수 없게 그리고 미국에 다 투자하게 만들고 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소리는 요란한데 그냥 몇 걸음 갈까 뭐 전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 미국 정치에서 이제 글로벌 그러니까 세계주의자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옹호하고 국제 자유질서를 옹호하는 그룹하고 소위 그 뭐 일방주의, 고립주의 뭐 이런 걸 표현되는 미국의 자국 그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그런 경향 속에서 보면 사실 그 세계화를 강조하고 그런 어떤 세계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강조하는 그 소프트 파워를 강조하는 지도자일수록 일종의 그 세계에서 좀 의젓한 형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전략이 틀렸다고 본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동맹들은 버릇이 나빠지고 동생들이 형 거를 굉장히 많이 뺏어갔고 동맹이라는 또는 서로 가치를 같이 한다는 이유 때문에 실익은 저들이 다 취해갔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이제 말 안 듣는 동생들은 좀 매를 때리더라도 이 그 미국에 너희들이 기여한 우리가 봉사한 만큼 기여해라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젓한 형이라기보다는 이제 동네에 좀 성질 나쁜 형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그 트럼프는 동맹이라고 하더라도 뭐 호락호락하게 예전처럼 좀 온화한 그런 어떤 태도로 협상을 임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으로부터 디커플링 하려고 하는 거는 틀림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이 대줄 수 있는 산업을 제일 잘 대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는 미국은 어쩔 수 없이 공급망의 측면에서든 경제적인 그 산업 구조의 측면에서든 아주 긴밀하게 그 연계하고 또 함께할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 정부가 그 전략적 가치를 저는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그 미국의 그런 어떤 전략적 이익과
한국이 지금 이 국면에서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안팎으로 어려운 국면에서 이 위기를 탈출하는 예. 그 방법이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관세라고 하는 거는 그 일부의 전술적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술적 측면을 다루는 방식을 이 전략적 가치 측면에서 놓고 우리가 설정하고 다뤄야지 예. 당장 현금을 얼마나 주고받느냐 이렇게만 또 볼 일은 아니다 이런 말씀.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한미 갈등을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의 목표는 중국이 뚜렷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은 지금 불가피한 상황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그러면 시진핑은 어떤 선택을 하고 우리 한중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제 박 대표님께서 이제 굉장히 역사 통시적인 분석을 해주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예. 이렇게 긴 안목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그래서 미국을 선택하냐, 중국을 선택하냐, 뭐 트럼프 정부와 관세를 어떻게 합의하느냐, 뭐 방위 분담을 어떻게 결정하나 이 문제를 떠나서 이제까지 해방 이후에 일본 식민지 시대를 거치고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던 국제 질서가 무엇이었는가? 예. 그것이 없었다면은 2025년도에 한국이 이 정도로 괜찮고 자랑스러운 나라가 될 수 없었겠죠. 그렇다면 그 질서가 계속 유지되고 더 발전하는 데서는 우리가 단기적인 손해는 있을지언정 거기에 지원하고 협조하는 것이 우리에겐 타당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트럼프 정부가 지난 80년 동안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미국이냐 동일시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거기서 벗어나는 일방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지원을 할 것이냐? 그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은 박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미국 정치 사회에서 아직도 큰 목소리, 중요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글로벌 주의자들의 입장을 어떻게 지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협상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따라서 영토가 크지도 않고 내수 시장이 중국만큼 크지도 않지만 자랑스러운 정치 질서가 있고 첨단 기술이 있고 인권을 존중하는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80년 대한민국으로 제대로 살려면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놓고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과의 충돌 상태에서 우리의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게 정답이 되겠죠. 따라서 중국이냐 미국이 아니라 중국의 무엇을 우리가 선택하고 거절하느냐, 미국의 무엇을 선택하고 거절하느냐가 돼야 되겠는데 중국과 트럼프의 미국이 똑같은 실수를 한국하게 하고 있는 것은 일방주의입니다. 네. 일방주의는 우리가 배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제국주의와 일방주의는 같이 가기 때문에 제국주의가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약소민족, 약소국은 결정권이란 게 없다. 권리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경험한 나라인데 그것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때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본다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봤을 때 이 미중 패권 전쟁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주의 국가를 향한 지난 뭐 30년, 길게 보면 72년부터 이게 다 실패한 거 아닙니까? 중국을 향한 미국의 햇볕 정책, 러시아를 향한 유럽, 특히 독일의 햇볕 정책, 북한을 향한 대한민국의 햇볕 정책이 실패했는데 마르크스 레닌주의 정당이 결국 1인 독재로 간 거 아닙니까? 저게 이제 시장 경제가 들어가면 민주주의를 이행할 거라고 기대했지만 잘 안 된 거 아닙니까? 그 안 된 것이 뭐냐? 그 전에 그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본 시각은 이럴 거예요. 덩샤오핑이 만들어 놓은 질서가 있다. 장쩌민이 5년씩 2번 하고 물러났고 후진타오가 5년씩 2번 하고 물러났다. 시진핑이 이념적이지만 5년하고 2번 하고 10년 뒤에 물러나면 그 다음 사람하고 얘기하면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중국의 답이 뭡니까? 헌법을 바꿔갖고 시진핑이 그냥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이 순간 레드라인을 넘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이건 뭐 마오쩌둥 닮아가는 거 아니냐? 푸틴도 뭐 스탈린 닮아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야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거는 전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전쟁의 그 속성 이걸 알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든 미국이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직설적으로 얘기했어요. 제가 당신은 카드가 없다. 이거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역으로 말하면 우리는 갖고 있는 카드가 많다. 그런 걸 가지고 중국과
미국 모두가 한국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약세를 보일 때 우리가 중국이 얼마나 우리한테 공세적으로 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세게 나갈 때 저쪽이 더 굽히고 돌 수가 있다 이거죠. 이 국가 간 국가 간 관계는 이 사람 간 관계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국가 간 관계는 사람 간 관계보다도 훨씬 이익 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도덕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현실적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역사적으로 패권 전쟁이 있을 때 그 한국과 같은 나라가 제일 곤란한 나라입니다. 그 패권 국가들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가 예. 이 패권 전쟁 속에 끼어 있는 나라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김일성 리더십과 이승만 리더십이 나라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놨듯이 예. 그 누구하고 편먹느냐의 문제거든요. 결국 패권 전쟁 속에서 누구하고 기본적으로 편을 먹고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느냐 예. 이 문제예요. 지금의 그 패권 전쟁은 경제 패권 전쟁이면서 동시에 안보 패권 전쟁의 성격이 있지만 뭐 당장 뭐 미중 간의 전쟁이 진짜 군사적인 전쟁이 그 일어난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이 패권 전쟁은 경제적인 성격이 훨씬 더 예. 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우리가 한미 동맹의 가치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걸어왔던 길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장래의 미중 패권 전쟁에 중국이 미국을 몇십 년 내에 뭐 앞지른다든지 미국이 세계의 가치를 주도한다든지 이런 일을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의 가치를 주도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한미 동맹의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고 오히려 미중 간의 갈등 속에 우리의 전략적 포지셔닝이 훨씬 더 그 위상이 높아진다고 하면 한미 동맹을 가장 기본 축으로 한다는 거는 그거는 자명한 우리 국가 이익의 입장에서 있는 일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미중 간의 갈등이 심해질수록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미묘해질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가 실용적인 관점이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도 뭐 미국하고 우리가 한 편이기 때문에 중국과는 반중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 얼마든지 또 이웃 나라하고 관계를 다양한 면에서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중의 전략적 이익이 극단적으로 충돌할 때 어느 한편에 쓸 수밖에 없을 때 네. 예를 들어서 대만 사태가 뭐 아주 극단적인 형태로 벌어져 갖고 그 경우에 미중 갈등이 격화된다 그러면 한국이 어디에 쓸까는 그건 분명히 자명한 거거든요. 예. 이런 어떤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하면서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어떤 분야에서 실용적으로 실리적으로 확대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이런 어떤 패권 전쟁의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일본과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한일 협력 관계가 그리고 러시아하고의 관계도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하고도 우리가 전략적으로는 예. 굉장히 유연하게 저희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트럼프 일기를 생각해 보면 이거를 안 따져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북미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될 것이냐. 김정은을 이제 수면 위로 끌어올렸던 트럼프였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싶은 미련은 계속 있는 것 같은데 봉 교수님 뭔가 북미 대화가 일기 때처럼 뭔가 막 불이 붙을 수 있을까요? 그 알렉스 왕, 앨리슨 후커 이렇게 다 그 국무부라든지 백악관 안보실에 들어갔을 때는 아 정말 준비가 다 됐구나. 예. 북미 간의 고위급 회담이 곧 열리겠구나. 왜냐하면 일기 때 그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가서는 아까 초반에 언급했던 대로 먼저 불을 끄고 싶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라던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던 대로 휴전 협상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또 관세 그 정책에 따른 후과가 국내에서 막 불붙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교 전략에서 어떤 것을 대담하게 시작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지지 않죠. 여기서 가장 큰 피해자는 아무래도 김정은 총비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19년 2월에 60시간 넘게 기차를 타고 하노이에 갔는데 개인적인 친분은 좋았지만 노딜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3년이었어요. 중국과의 무역이 중단됐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버틴 북한의 경제가 얼마나 어렵고 정권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거기에 단물을 내려준 것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죠. 그래서 무기를 팔다가 나중에는 병력까지 보내서 버텼는데 이것이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참 그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것이 그 경제를 구원해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북한이 러시아에 가지는 전략적 가치도 소멸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호 포괄적 협력 관계 4조를 정말 준수할지 아닐지 그것도 모르게 되고 그 무기를 파는 길도 멈추게 되기 때문에 북한 경제는 위기가 될 텐데 그 전에 빨리 미국하고 담대한 협상을 해서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자꾸 이게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는 좋은 얘기만 계속하겠죠. 원상갈마에 호텔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잘 지내냐 하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거는 빨리 만나서 뭘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한없이 늦어진다는 것, 그것이 이제 북한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것이 계속되고 있고 따라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한국 패싱을 그렇게까지 걱정할 사태는 아직 아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가 앞에 나갈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있을 때 국정 공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 한국 패싱을 했습니다. 안보수장도 우리나라에 안 오고 다른 나라에 가고 국방장관도 안 왔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려하고 섭섭할 수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합의할 상대가 없는 상태에서는 들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게 안정이 되고 새 정부가 출범하고 한다면은 그때부터 이게 공식적으로 채널을 수립해서 합의를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새로운 정부 출범을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다행히 트럼프 행정부와 김정은 정권 간의 어떤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시간이 있는 상태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은도 고민이 많겠네요. 일기를 한 걸 봤으니까 섣불리 저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하자고 해서 탁 하기도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일기 때만 해도 북한 이슈가 그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었던 거지만 지금은 트럼프가 해결해야 될 중동 문제도 지금 완전히 해결이 안 됐고 이란 문제 있고 우크라이나 문제 있고 본인들 관세 문제 있고 뭐 대만 문제 있고 이 모든 문제가 어느 것 하나 지금 뜻대로 좀 풀리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 의제가 올라가기가 굉장히 저는 우선순위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뭐 특별히 그 전에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가 되면 트럼프를 가장 반길 사람이 김정은 위원장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 미국의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상황에서 거기까지 신경 쓸 겨를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 사실 걱정했던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 정부 들어와서 청문회 때 자꾸 뭐 핵 보유국으로 마치 북한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뭐 ICBM만 안 쏘면은 뭔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걱정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걱정까지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건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거라고 그래요? 생각하고요. 그런 식의 협상을 해서 북한을 실제로 핵 보유국가로 인정을 하고 ICBM만 없애는 상태에서 북미 간의 관계가 정상화되면 그건 한국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건 그런 어떤 거라고 하면은 정말 한국도 핵에 대해서 또 다른 우리 나름대로의 그 입장을 가질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리고 미국이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의 정책이나 그 지도자들을 다루는 방식을 보면 아까도 봉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약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아주 더 이게 몰아붙여 갖고 더 많은 걸 얻고 정말 고약한 사람은 오히려 얼르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자꾸 높이 평가하는 게 지도자로서 뭐 높이 평가한다기보다는 예. 사실 협상의 하나의 기술로서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은 당장 지금 북한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미국이 뭐냐? 북한을 그런 식으로 북미 대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성과가 뭐냐? 그게 좀 분명치 않거든요. 예. ICBM만 없애면은 뭐 오케이다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는 중국과 대만 문제가 더 중요한데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이
한반도가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위치를 갖게 되는가를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북미 관계를 좋게 한다는 것은 북한까지도 중국에서 띄어내겠다는 궁극적인 전략의 일환으로서 전개된 측면이 있는 건데 예. 지금은 그걸 하기에는 이미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들어가 있고 지금 그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북한을 같이 통틀어서 중국으로부터 일정하게 분리를 시키고 그 과정에서 한반도에 일정한 그 현상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전략은 여전히 살아 있지만 유효하지만 두 분 말씀하셨지만 지금 당장 그거를 추진하기에는 환경 자체가 맞지 않는 거죠. 예. 네. 괜찮으신가요? 예. 그러면 마지막 주제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대통령이 지금 이제 얘기하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6월 3일에 탄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아까 살짝 얘기는 하셨는데 어떤 리더십이 트럼프 대통령과 잘 맞설 것이냐, 스트롱맨 리더십, 푸틴이 제일 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도 약간 좀 이렇게 강하게 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가요? 이제 박 시장님께서 중요한 그 차이점을 말씀하셨죠. 대한민국은 이제 권위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무슨 대통령 임기가 뭐 종신제도 아니고 5년으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정을 운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미국에 그런 것은 노출이 돼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따라서 가장 좋은 대통령이라면 트럼프류의 외교안보 전략에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대통령이라면은 본인의 기질보다도 국민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국가의 민심이 이렇다. 기업도 정부와 결을 같이 한다는 그런 것을 미국 측에서 파악을 한다면은 그것보다 강력한 반대 카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후보가 그러고 보니까 스트롱맨 리더십이라고 자기가 트럼프와 대적할 수 있는 후보는 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 개인적 캐릭터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가 갖고 있는 전략적 자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저는 뭐 그런 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권위주의 체제를 굉장히 그 동경하는 듯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본인도 그 임기가 이렇게 4년만 하는 것을 뭐 탐탁지 않게 얼마나 그 저기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김정은이 부럽겠습니까? 그냥 계속하는. 그러나 미국의 여론이라는 게 지금 중간 선거가 뭐 1년 6개월 정도 뒤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이 기다려주지 않을 텐데 이렇게 되면 공화당 내에서도 이게 뭐 간세 전쟁도 간세 전쟁이지만 동맹을 저런 식으로 대접을 해갖고 되냐?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모든 걸 미국 안에 갖다 놓고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 기업도 캐나다, 멕시코나 베트남이나 중국으로 간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실제로 미국이 거의 다 들고 갔을 때 미국의 노동자들이 그 임금이나 숙련도나 이런 게 제조업이 되겠으면 제조업이 안 되니까 서비스업이나 금융으로 간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이 지금 팔고 있는 건 국채 팔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뭐 다 들고 오면 미국 사람들이 그 제조업을 해갖고 그런 경쟁력이 있으면 그렇게 다 나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잘 안 될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강한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상호방위 조약이 있고 한미 FTA가 작동하고 있고 원자력 협정도 하고 있고 혈맹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중국, 북한, 베트남하고 같이 싸운 혈맹이다. 그런 나라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느냐? 그리고 중국 당신들의 전략적 목표가 중국하고의 패권 전쟁에 이기는 거라면 한국보다 지금 전 세계 영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일본까지 다 포함해서 한국보다 더 나은 동맹이 있느냐? 그것을 정확하게 전략적으로 이해하는 지도자면 그가 뭐 민족 지도자든 좀 강한 이미지 지도자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 우리가 우선 스트롱맨하고 스트롱 리더십은 좀 구별을 해야 돼요. 아, 그래요? 예, 그 스트롱맨은 지금 얘기한 대로 기질, 뭐 이렇게 성격 이런 걸 갖고 자꾸 스트롱맨 하는데 스트롱맨이 강한 리더십을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미국 대통령 역사에도 가장 강한 리더십을 보여준 사람은 링컨이에요, 사실. 예. 그 남북 전쟁 이기고 그 모든 국민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자기 적군들을 전부 그 경쟁자들을 끌어들여 갖고 하나의 기반을 위해서 묶음으로써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사실 발휘한 겁니다. 루즈벨트도 그랬고 또 레이건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루즈벨트나 레이건이나 링컨의 공통점은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그러면서도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예.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 상당한 이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또 세력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강한 정책을 쓸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강한 리더십은 강한 정책을 쓸 수 있는 내부 권력 기반이 있느냐.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그거를 아예 그 독재적인 권력으로 그 강한 리더십을 확보하지만 예. 민주국가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거는 국민들의 지지 그리고 여러 세력들을 그 묶어내는 힘 여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외부에 나가서 외교적 협상을 할 때도 강한 지지를 받으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협상의 방향이 국익에 충실하고 또 그 전략적인 선택이 오를 때 안에서도 지지를 받고 바깥에서도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스트롱맨이 아니라 스트롱 리더십이다. 그 스트롱 리더십은 두 가지를 갖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그 국민들을 결속시킬 수 있는 강한 지지 기반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공감과 통합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기반 위에서 예. 또 하나의 요소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 처해 있는 위치에 대한 명확하고 냉철한 그 분석 위에서 그래서 어설프게 뭐 친중 노선을 한다든지 예. 어설프게 무슨 그 양다리 노선을 거친다든지 이런 게 저는 제일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입장을 이럴 때일수록 명료하게 우리 노선을 예.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그게 경직된 노선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엇이 가장 우선적인 전략적 가치이고 그 전략적 가치 위에 어떤 그 이익들을 우리가 얻어야 될 건가에 대한 그 리스트를 잘 작성할 수 있는 리더십이 진짜 강한 리더십이고 그 리스트를 관철을 시킬 수 있는 리더십이 강한 리더십이죠.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위상, 소프트 파워나 하드 파워가 다 올라가면서 좀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만 해도 뭐 나토에도 계속 초청받고 지금 뭐 G7 확대해갖고 가야 된다. 다 이게 국제적인 요구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그동안의 한국 정부는 미국을 따라가면서 또 혹은 또 중국하고 잘 지내면서 국내 정치에만 굉장히 시야가 좁았는데 이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글로벌한 전략적 시각을 갖는 분들이 대통령이 좀 되면 지금 예. 한국이 갖고 있는 위상이 어떤 거고 지금 역사적으로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아야 되는 그런 걸 좀 아는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관세 그 전쟁 트럼프 행정부와 우리 대통령상을 좀 연결시켜서 이야기하자면 우리나라 차기 대통령은 미국의 이제 기업을 좀 잘 이해하는 분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기업인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내년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으면은 아무리 공화당이 선전을 한다 하더라도 의회 입김이 더 강해지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레임덕 현상을 겪게 되겠고 그렇게 된다면은 의회의 위상과 그런 영향력이 높아지면은 이런 기업들의 정치적 영향력도 같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 이제 거시적으로 보자면 아까 박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0년대 후반부터 중국이 세계 자본주의 시장에 적극적으로 등장했지 않습니까? 특히 2000년부터는 세계 무역기구 WTO가 출범하면서 중국이 혜택을 다 받아갔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 정당화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통계를 보면은 WTO 체제가 출범한 이후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것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다국적 기업입니다. 애플이라든지 애플은 아이폰의 95%가 중국에서 조립되고 테슬라는 40%, 월마트에 진열돼 나가는 물품의 60% 중국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 WTO 다자무역 체제가 없었으면 미국의 대기업도 지금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통해서 제조업을 다 미국으로 다시 들여오겠다, 리쇼어링을 한다 그러는데 그래도 그 1930년대에 비하면 미국이 무역에 의존하는 비율이 5배가 놀랐고 또 워낙 생산 비용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혜택받는 제조업자가 1,400만 명에 불과한데 미국의 소상공인과 소비자는 3억 4천만 명입니다. 그럼 3억 4천만 명을 희생시키면서 제조업자 1,400만 명을 그중에 몇 명이나 다시 공장에서 일할지 모르는데 이 정책이 지속성이 없거든요. 따라서 이 미국 기업들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파악해서 그것을 통해서 미국이 국익을 추구할 때 우리의 국익 추구와 조화롭게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지혜와 경륜 그리고 시각이 있는 대통령이라면은 앞으로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한국의 이제 GDP 대비 무역 의존도가 어느 나라보다 높습니다. 69%이기 때문에 결국엔 무역으로 먹고 사는 한국의 미래를 담보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을 계속 언급하는데 잘 아시지만 윌리엄 맥킨리가 관세를 때릴 때 관세 대통령으로 유명한데 그때는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없고 보복 관세도 없을 때니까 그게 통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영토를 확장하고 막 스페인 전쟁에서 스페인과 전쟁에 의해서 쿠바, 필리핀, 푸에르토리코, 괌, 하와이 다 병합했던 대통령인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겁을 미리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면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 출마 선언문을 보면 이제 그때 눈길을 끊었던 게 한미 협력과 한미일 협력 이야기는 하는데 중국 이야기는 아예 중국이란 단어 자체를 뺐습니다. 그러면 결국 민주당 친히 말하는 진보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중국보다 미국 쪽으로 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는 거기 공감대에 있는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뭐 전략적으로 그렇게 이동을 할지는 잘 모르겠고 예. 일단 선거 국면에서는 확실히 지금 중도지향적인 것을 하고 있고 예. 다른 무엇보다도 외교 안보 노선이 국익에 부합하느냐라는 공격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행보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20, 30대 젊은 표가 예.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고 한일 관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우호적이기 때문에 그 예전처럼 그 민주당의 전통적 노선 뭐 중국과 좀 북한하고 대화를 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뭐 반미면 어떠냐 이런 식의 노선은 하기가 좀 어려운 그거는 그 지금 국제 정치가 돌아가는 판도도 그렇지만 국내 유권자의 지금 지형조차도 젊은 유권자들일수록 중국과 북한의 비판적인 것도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정치를 하면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국민들에게 설명할 의무거든요. 예. 그게 책임 정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입장이 바뀌었으면 또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왜 바뀌었는지 또 그런 어떤 이 바뀐 부분에 대한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설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설명 없이 과거에는 이렇게 얘기했던 걸 그대로 남겨두고 선거 국면이니까 지금 선거에 그게 불리할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발언을 했다고 하면 그것도 어떤 논거를 갖고 하지를 않고 지나가는 말로 지금 항상 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 이제 책임 정치라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그리고 그것은 선거가 끝나고 실제 누구든 집권을 해서 그런 어떤 집권 이전의 과정에서 말이 서로 다른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선거 마지막에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게 집권 이후에도 그 얘기가 그 약속이 지켜질 것인가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한일, 한미일 동맹에 상당히 주안점을 뒀는데 지금 민주당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이제 예전에 한일 관계 비판했던 얘기는 이제 거의 다 하질 않고 역시나 한일 관계에 대해서 발전적인 관계를 얘기하면 어쨌든 전반적인 국민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 근데 이제 그러나 우려가 이런 게 있죠. 그 12월 7일 날 1차 탄핵안 올라갈 때 그때 그 탄핵안에 외교 기조 문제를 탄핵 사유로 넣었었지 않습니까? 그게 기록에 다 남아 있고 뭐 한국에 대한 그 미국과 일본의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우려가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박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중요한 외교 안보 노선의 변화와 관련돼서는 민주당이 국제 정치의 지금 변화 또 이런 거와 관련해 갖고 책임 있는 변화를 하면 책임 있는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탄핵 때 그걸 사유로 넣었던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언론이 그 자기 역할을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토론회도 있을 테고 이제 기자회견도 여러 차례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때 이런 질문을 꼭 해서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해서 이제 책임 있는 정치 지도의 모습을 보일 것이냐 아니면 회피할 것이냐를 국민을 대신해서 확인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지금은 이제 그 선거 전략 차원에서 중국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미국과의 이제 관세 이런 협상이 시작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집중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이 게임의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또 우리나라는 중국과 무역 협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또 우리가 미국과 아무리 협상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 판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미국이 어떤 또 빅딜을 할지 모르거든요. 그럼 지금 상태가 모두 그 전제가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한미 간의 무역 협상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예.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연 그리고 트럼프 미국만 이야기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외교, 안보, 경제를 아우르는 그런 충분한 검증이냐는 분명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미국에 대해서는 나를 믿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대통령 후보라면은 중국에 대해서도 한미 관계와 연결이 돼서 중국에 대해서 무슨 분명한 포지셔닝이라든지 전략이 네.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그림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방위비 재협상, 분담금 재협상에도 연관이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국방장관 차원에서 미국하고 일본은 주일 미군을 지역 안정군으로 성격을 바꾸는데 거의 합의를 했습니다. 동중국해, 남중국해 그리고 대만 해협을 묶어서 하나의 전장으로 하겠다. 왜냐하면 일본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주일 미군의 감축이거든요. 그것보다는 주일 미군의 이런 전략 성격을 확대하는 것도 일본이 동의한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도 그런 일본과 같은 스탠스를 취할 준비가 돼 있는지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주한미군이 북한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초점이 대한해협으로 간다면은 그 상태에서 우리가 방위 분담을 높여야 될까요? 아니면 줄여달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더군다나 그렇게 된다면 우리 정부가 아까 박 시장님께서 잘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연루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만약에라도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으로 중대 사태가 발생한다면 한국이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대한해협으로 투사되는 것만 해도 중국은 한국에 대한 굉장한 비판과 원망이 생길 텐데 거기서 혹시라도 한국군이 후방 지원이라든지 하는 연루가 된다면 그 결정에 대한 시나리오에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라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생각이 없다면 내가 한미동맹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후보라는 이야기는 절반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좀 덧붙이자면 이게 저도 뭐 대통령실에서 근무도 해보고 그랬지만 특히 한미 관계도 그렇고 뭐 한중 관계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나라한테 중요한 한미 관계에서 대통령이 미국을 너무 모르면 예. 참모들이 그게 대신해 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미국의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경로를 통해서 이런저런 네트워크를 갖고 나름대로 그 이해를 하고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가지면서 그 판단의 또 통찰력을 그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그런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저는 특히 그 지금과 같이 역동적인 이 그 변화의 국면에서 상당히 그 대통령 역할을 충분히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미국을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이는 거는 세 세력이거든요. 예. 하나는 기독교 복음주의 세력, 또 굉장히 강한 세력이고, 그다음에 빅테크 세력. 지금 뭐 앨런 머스크가 조금 뒤로 밀렸다고는 하지만 또 빅테크 세력도 굉장히 중요한 세력이고, 그리고 이 그 아주 고유한 트럼프주의를 만들어낸 정치 참모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느 쪽이든 저는 네트워크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이게 그 영향력이라는 거는 또 관계라는 거는 공식적인 어떤 외교 무대에서 만나갖고 하는 그런 어떤 것 못지않게 물밑에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기신의 의사를 관철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전달하는 이런 창구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그 네트워크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그동안 그런 쪽에 굉장히 소원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그 보완이 될 수 있을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기독교 복음주의 세력이나 또 정치 참모 그룹에서는 노골적으로 그중에 일부 인사들은 노골적으로 이 그 불안감을 표시하는 거죠. 한국의 자, 그러면 보수 후보, 보수 정당, 국민의힘 후보들을 보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수위는 조금씩 다르지만 핵 무장을 좀 강화해야겠다. 그게 뭐 핵 잠수함 수준일지 아니면 정말
자체 핵무장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 요거는 뭐 현실성이 좀 있는 겁니까? 박성민 대표님? 근데 저는 뭐 제가 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나 NPT 안에서 예. 핵무장을 한 나라는 없지 않습니까? 다 예. NPT 밖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NPT 안에서는 저는 그 별로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다 나오는 얘기들이지만 좀 비현실적인 얘기고 우리가 원자력 협정 농축 기술 일본처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일본이 그것을 설득할 때는 지배적으로 평화적으로 하겠다. 네.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한쪽에서 핵무장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아, 이놈들은 틀림없이 핵무장을 하려고 이걸 하려는 거 아니냐. 그걸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략 무기를 뭐 전술핵을 갖다 놓자, 뭐 전략 무기를 재배치하자 이러는데 제가 이거 외교안보 전문가가 아닌 상황에서 말씀드리면 정말로 가능하지 않은 얘기인데 예. 미중 패권 전쟁에서 공군망 재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다면 그건 유일하게 일본과 동시에 하는 일일 거라고 봅니다. 왜?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제재하는 거는 그냥 그거는 세계 경제를 문 닫자고 하는 거니까. 근데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핵무장하는 경우라는 건 또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 행동을 개시했을 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저는 이 얘기가 북한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핵무장을 하자고 하는 거는 제가 국제정치 잘 모르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 같습니다. 봉 교수님 뭐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맞는 겁니까? 저도 전적으로 예. 동감합니다.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핵 공격을 받은 일본이 국민 여론이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는 쪽으로 선회해서 일본이 자체 핵무장을 한다 그러면 한국에게도 기회가 있겠지만 한국이 일본과 발을 맞추지 않고 독자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잘 알고 있는 것이 한국의 국내 정치입니다. 정말 그 대선 후보들이 이야기한 대로 미국이 오케이 그러면은 한국이 그 자체 핵 처리하고 예. 농축을 해라. 그 허락을 해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거 농축 시설 어딘가는 건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는 내 지역구인 분당에 꼭 하겠다. 예. 나경원 후보는 동작구에 하겠다. 홍준표 후보는 대구에 꼭 하겠다. 이 정도는 이야기해야지 신뢰성이 있을 텐데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것도 미국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사꾼 기질이 있으니까 뭔가 핵을 해라 대신에 주한미군 빼고 뭐 방위비 뭐 이렇게까지는 안 갈 거라 이거죠. 트럼프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두 분 말씀이 맞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근데 저건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예. 왜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느냐면 결국 북한 핵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미국의 태도 예. 이것과 연계돼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심해야 될 거는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의 달인이기 때문에 그걸 앞에 이렇게 계속 흔들 겁니다. 예. 줄 거 하고 다 뺀 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의회가 반대해서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다 하면 우리는 공수표로 남게 됩니다. 그거는 경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요 60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멜라토닌. 색소 침착? 어떡하지? 색소 침착은 쉽게 없어지지 않으니까 멜라토닌으로 치료해.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해 제대로 치료. 색소 침착 멜라토닌. 멜라토닌. 자외선 차단. 이제 입으세요. 그냥 바람막이로 막을 수 없던 자외선. 선재킷으로 가볍게 이긴다. K2. 진짜 관리했어야 되는데. 관절 건강 만기 전에 호관원과 함께하면 지금이 황금 관절기. 아직 쓸만한 줄 알았는데. 관절 건강 만기 전에 호관원과 함께하면 지금이 싱싱 관절기. 세월에 장사 없다더니. 관절 건강 만기 전에 호관원과 함께하면 지금이 관절 전성기. 관절 건강에 좋은 호관원 프리미엄 골드. 자, 지금까지 다음 대통령의 리더십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관점을 바꿔서 우리 유권자들은 이런 국제 정세에 감안하면 이런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 팁을 좀 주십시오. 이제 42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박성민 대표님. 어떤 유권자들은 대통령을 뽑을 때 지금 국제 정세 얘기했잖아요. 트럼프 시대 대통령.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돼요? 뭐 국제 정치를 당장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한국이 지금 뭐 계엄 이후에 탄핵 이후에 헌법의 위기고 뭐 정치의 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것보다 아까도 말했지만 외국과 협상할 때도 그렇고 한국의 민주주의와 정치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협상력일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정치를 복원시킬 수 있는 국민을 통합시킬 수 있는 적어도 국민을 분열시키지 않는 리더십 그걸 뽑는 것이 뭐 제일의 전 기준이라고 봅니다. 그 모든 국민은 이제 자기 자유의사에 따라서 투표할 권리가 있죠.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126년 만에 진검다리 재선 대통령으로 선택한 거는 전직 바이든 대통령 때 너무너무 그 고생을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 인플레이션 때문인데 지금 관세 폭탄으로 똑같은 위기를 아니면 더 겪을 것 같아서 지금 반대 여론이 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그 유권자들도 전직 대통령 때 싫어했던 일, 고생했던 일을 반복하지 않을 가장 확률이 높은 후보부터 선택하는 것이 그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강력한 외교안보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치 부분은 두 분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그 해방 정국에서 국제 정세를 아는 유일한 리더가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그런 리더가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떤 아주 그 치열한 패권 전쟁 국면에서 국제 정세를 복합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이유는 국익을 극대화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려면 국제 정세의 흐름을 잘못 판단을 한다든지, 그 역학관계를 잘못 해석한다든지, 그래서 한국의 위치를 엉뚱한 방향에 놓든다든지, 또는 그 관계 설정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바뀐다든지 하게 되면은 엄청난 국익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고, 그건 우리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거니까 무엇보다도 저 사람이 정말 국제 정세를 제대로 좀 이해하고 있는지, 또 우리나라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역량이 있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저는 기준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뭐 공부라거나 주변에 좋은 사람 조금 쓴다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그거는 본인이 그런 역량을 축적해 오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생길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대통령 후보면은 다 그 사람의 말, 행동을 이게 다 기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록 속에서 그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요. 저희가 지금 시간이 좀 남아서 이제 말씀드리면, 어쨌건 그럼 다음 대통령에 있어서는 그런 국제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뭘 좀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과연 현재 우리가 오늘 토론한 그런 기준에서 볼 때 대한민국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환경 속에서 한미동맹의 가치를 새로운 차원으로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활용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제대로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냥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는 식으로 그 한미 관계를 보려고 하느냐. 또 이 아주 엄혹한 이런 그 미중 간의 치열한 갈등 속에 우리가 그 양다리 걸치기 전략이라는 게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저는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유권자들에게도 숙제를 주셨습니다. 저는 60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조기 대선, 이 짧은 시간 안에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데,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한 시기에 이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대선 때까지 여러분들과 다음 5년을 이끌 대통령의 자격 계속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